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 질환으로 설명됩니다. 진행될수록 움직임의 제한이 많아지면서 일상이 힘들어지는데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 약물 치료도 중요할 텐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발의 변형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살아보네 데니보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킨슨병은 움직임의 제한을 받는 질환이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골격계의 문제라든지 수면장애, 치매와 같은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 김영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킨슨병을 잘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파킨슨병 자체를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현재까지는 파킨슨병 증상 자체를 조절하는 약물과 네. 혹은 이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함께 운동 치료가 결부가 되면 네. 질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들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여야 이제 약물 치료하고 운동 치료도 해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합병증이 훨씬 덜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질도 훨씬 좋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한 환자들이 한참 동안 늦게 있다가 치료되는 환자들에 비해서 네. 삶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파킨슨병의 증상 중 하나인 떨림이라든지 또 행동이 느려지는 부분들은 노화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파킨슨병부터 의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발병 연령이 60대 혹은 50대에도 많이 생기지만 네. 60대가 많고 70대 이러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고 네. 증상 자체도 등이 굽고 행동이 굼뜨고 걷는 게 쫑쫑거리거나 네. 약간의 떨림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 그냥 아이고 나이가 드셨나 보다, 내가 나이가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내가 좀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목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어깨가 아프네, 팔이 뭔가 굼뜨네, 혹은 내가 이 팔이 왜 이렇게 잘 못 쓰지, 뇌졸중인가 하고 생각하거나 이제 네. 혹은 오십견인가 하고 정형외과 여러 과 이렇게 많이 다니다가 보니 분명히 사실은 동반되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렇죠. 당연히 오십견 굉장히 빈도도 흔하고 걷는 게 안 좋은 거, 무릎 아픈 것도 굉장히 허리 아픈 거 굉장히 많다 보니 네. 그런 걸 다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뭔가 단순히 노화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신경과에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으로 진단되고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치료는 일단 약물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사실 증상이 매우 경미한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경우는 약을 꼭 필수는 아니지만 비교적 이제 증상의 악화를 조금 더 보조해주는 약이거나 이런 아주 적은 양의 약을 쓰면서 운동을 이제 병행하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하는 것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꼭 약물 치료가 아주 필수는 아니고요. 네. 다만 증상에 적합한 정도로 약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네. 파킨슨병을 얘기할 때 도파민을 빼놓을 수 없지 않나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파킨슨병에서 파킨슨병이 이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병인데 그중에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세포가 도파민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들의 대부분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없어지는, 도파민 신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약물 치료, 증상 치료의 대부분은 도파민성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없는 도파민을 몸에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도파민성 약물, 다만 이제 도파민만 먹는 건 아니고 네. 몸에 있는 도파민의 효능을 올려주거나 먹는 도파민의 효능을 올려주거나 혹은 이 외의 기전으로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지만 네. 도파민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파민 부족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치료에서 도파민이 쓰이는데 그런데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의 문제가 환자들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도파민, 모든 약이 사실은 다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처음 도파민을 접했을 때, 도파민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고, 네. 아니면 도파민을 장기적으로, 이게 잠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질병을 가진 기간 내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초기 부작용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흔히 느낄 수 있는 많은 여러 증상들, 뭐 어지럼, 소화불량, 뭐 멍하다, 뭐 혹은 뭐 이제 답답하다, 모든 약들이 있을 수 있는 조금의 증상들은 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가장 흔히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소화 기능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위장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요. 약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네. 메스꺼워요. 뭐 입덧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혹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증상을 약간 조절할 수 있게끔 처음에 약물 용량을 좀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소화 기능을 좀 도와주는 약을 처음에 쓰다 보면 네. 점차 약에 대한 적응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 약물 부작용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는 편은 아니고 조금만 조절하면. 네. 다만 이제 장기 부작용은 약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병이 이제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약간 불편한 문제들이 생길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킨슨 병의 치료 초기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약의 반응이라든지 저장 능력의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도파민 농도 변화에 민감해지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도파민 신경이 없어지는 게 주 파킨슨 병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파킨슨 진단될 때는 도파민 신경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다 없어진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도파민이라는 약물을 복용하면 그 신경세포,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이미 밖에서 들어온 도파민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먹고 나면 좀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만 이제 내보내고 네. 없었던 거니까 필요한 만큼 이제 내보내서 잘 쓰는데 병이 이제 좀 진행하고 후기로 진행할수록 도파민 신경 자체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장 능력이 없어요. 저축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저축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당장 벌어서 당장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약을 먹으면 먹는 대로 약효가 확 나타났다가 네. 금방 떨어지고 확 나타났다 금방 떨어지고 사실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약물 자체가 어떤 큰 부작용이 있다기보단 당연히 약을 먹으니까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네. 내 몸에서 이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약을 이제 어떤 농도를 이제 일정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도파민이 운동 증상과 관련한 부분뿐 아니라 뇌 부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의 위험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도파민이 꼭 운동 기능만 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도파민 예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서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네. 도파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파민이나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데 도파민이 사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운동신경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 이나 아니면 인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그런 게 이제 감정과 인지에 관련된 곳에서 작용하면서 그게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되면 도파민에 우리 그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 도파민 중독된다고 얘기를 하는 네. 것처럼 이런 그 약을 먹었을 때 무드가 확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중독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 있어요. 그래서 또 도파민이 조금만 파킨슨 증상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네. 도파민 용량이 조금만 줄어도 금방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찾고 이런 약간 중독성이 있는 분들도 드물게 있고요. 그 외에도 약물 농도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충동적이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적인 충동이라든가 아니면 식욕에 대한 충동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혹은 도박 이런 것들을 원래 그 정도 그렇게 뭐 약간의 그 경향이 조금 있는 분들이 더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경향이 없었더라도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밤새 게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안 그러시던 분이 자꾸 성적으로 좀 너무 집착하신다든가 네. 아니면 밤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먹는다든가 안 그러시는 네. 뭐 굉장히 많은 양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차마 그거를 의료진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꼭 개인적인 그러시군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해 주시면 이제 사실은 좀 조절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꼭 얘기해서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킨슨 병으로 진단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도파민 중독성,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외에도 몸이 흔들리는 증상을 비롯해서 뭐 운동 증상들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약물이 들어가면 뭐 약효가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약효가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용량이 과하면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몸도 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둔한 거를 부드러워지고 속도가 빨라지게 해주는 게 도파민인데 그게 속도가 너무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을 오히려 춤추는 것처럼 오히려 필요하지도 않은데 흔든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약효가 너무 높거나 할 때가 네. 가장 많이 생기고요. 혹은 약효가 들락날락할 때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상 운동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약물이 추가되기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사실 농도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요. 네. 증상이 생기면 일단 이제 뭐 약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이상 운동증이 언제쯤 생기느냐 이런 걸 봐서 쓰고 있는 현재의 약을 시간을 조금 조절하거나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런 이상 운동증 자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도와주는 약 혹은 도파민 그 약효가 좀 오래가는 도파민 효연제 네. 혹은 혹은 이제 이상 운동증 자체를 조금 완화시키는 아만타딘 계열의 약물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기는 하는데 네. 이 모든 약들은 다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게 쓰는 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의사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환자의 가진 여러 특성들이 있죠. 뭐 네. 인지 상태라든가 혹은 다른 기저질환의 상태라든가 현재의 증상 자체가 이제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요. 그럴 때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치료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상은 쉽게 얘기 드리면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작용하는 부위에 이제 신경의 연결로 인해서 우리 몸 그 회로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도파민이 잘 작용하는 것처럼 가성으로 그 회로를 조절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은 도파민을 적게 먹어도 도파민을 많이 먹는 것처럼 혹은 네. 약효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뇌신부 자극술의 가장 좋은 효능은 네. 이미 파킨슨 약의 효과가 있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효 소진, 약효가 빨리 떨어지는 거 네. 혹은 약효가 너무 좋을 때 이상 운동증이 너무 심한 사람 혹은 떨림이 너무 심한데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이 뇌신부 자극술의 효능이 좋은 경우지만 약물보다 네.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약물의 효과가 없는 분들이 이 뇌신부 자극술의 효과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나는 약이 잘 안 들어서
수술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약의 효과가 좋은데 그 약효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상운동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심부 자극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치료 결과로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동 증상을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약을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약부작용이 좀 많은 경우는 약 용량을 좀 줄여줄 수도 네. 있거든요. 사용하는 약 용량. 그러면은 용량이 줄어들면 아까처럼 이제 감정적인 뭔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있죠. 네. 충동 조절 장애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의 용량을 줄이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대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 주신 이런저런 도파민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요. 또 무조건 거부감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의사에게 알리고 상담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물론 이제 개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충분히 상담하시고 약물을 재조정했을 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충분히 얘기하시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일상에서 가족이나 주변에서 잘 살펴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물론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약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 요인들 있죠. 아유, 저 네.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게 이 병이나 혹은 약물에 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운동의 경우 이제 몸의 움직임의 경우에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장 빨리 나빠질 때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낙상과 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지거나 부러지고 이러면은 한 또 몇 개월 이제 잘 못 움직이고 이러면은 다시 걷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보다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도 그런 낙상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위험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변 환경을 조절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잘 인지해서 의료진과 꼭 상담을 하시고 또 환자분들의 낙상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킨슨병의 치료와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 김영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발의 변형입니다. 발 모양의 변화뿐 아니라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성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들에게도 무지외반증의 위험은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유천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지외반증의 이름을 생각하면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양이 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눈이 좀 작다든지 코가 좀 낮다든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죠. 네. 발이 되는 거는 서 있고 걸어 다닐 때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그 외형적인 거, 모양의 변화, 이거보다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꺾인다는 건 이제 관절 부위는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관절 부위가 신발에 눌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이제 발이 보통 이렇게 특히 이 여성분들이 자기 신는 신발 위에다가 발을 딱 올려놓으면은 네. 그 신발보다 되게 발이 큽니다. 아, 신발 자체가 앞에가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약간 뾰족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변형이 생겨갖고 더 튀어나오면 네. 당연히 그 부분이 더 늘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겠네요. 거기가 딱 눌려갖고 이제 굳은 살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물혹, 우리가 활행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물주머니 같은 게 생겨져서 네. 더 볼록한 경우도 있고, 또 엄지가 이제 기능을 잘못해서 두 번째 쪽으로 그 옆에 엄지 말고 그 옆에 발가락 밑으로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 다양한 그 통증과 굳은 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무지외반증은 여성들에게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지외반증 그러면 여성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젊은 분들 나이 많은 사람이 뭐 할머니 돼가지고 뭐 무지외반증을 병원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연세가 드셔가지고 남자분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병은 똑같은 건데 남자가 좀 증상이 대개는 신발이 넓으니까 좀 빈도가 적긴 하지만 역시 남자도 똑같은 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신발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신발이 증상을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신발을 그러니까 아주 넓은 걸 신으면은 증상이 잘 안 생길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같은 발 사이즈에 비해서 좀 좁은 신발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좀 증세가 많고 남자는 변형이 있어도 좀 증상이 좀 별로 없는 경우 또는 덜 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의 앞이 좁을수록 무지외반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발가락에 받는 압력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발가락이 눌리면서 그 무지외반증이 이제 거의 당장 눌리니까 통증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엄지가 점점 힘을 잃고 옆으로 압력도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엄지 밑에 압력이 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럼 다른 발가락이 아닌 그렇게 엄지발가락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엄지발가락이 가장 이제 쉽게 눌리고, 발하고 신발하고 딱 대보면 발을 그 신발 속에 넣으려 그러면 자연히 엄지가 휘어져야지 들어가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신발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무지외반증의 원인으로 가족력도 크다고 하던데요. 가족력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얼굴이 닮듯이 발도 형태적으로 닮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력이 상관이 있겠죠. 가족력에 전혀 이런 발이 다 똑바로 이쁘게 생겼는데, 나만 삐뚤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드물고, 정도 차이는 있겠죠. 가령 엄마나 아빠가 변형이 심하지는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더 심하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데, 나는 그거보단 덜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가족력은 정도가 똑같이 닮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력이 변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증상을 일으키는 거는 신발하고 큰 연관이 있는 거죠. 얼굴 닮듯이 발도 이제 닮아가는 거네요. 그럼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아들, 딸에게도 무지외반증의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개 여성분들이 증세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우리 엄마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수 있지만 또는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멀쩡한데 똑바로 생겼는데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닮아서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머니 아버지는 약간만 그런데 할머니가 또 심하다든지 할아버지가 심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외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닮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가족력이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닮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신발 선택이 증상을 키우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무지외반증의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그 관절보다도 발이 1, 2, 3, 4, 5 엄지부터 번호를 붙인다 그러면 변형이 옆으로 휘는 거는 1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이 되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보통 그냥 류마티스 없이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보다 관절의 변형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엄지가 그렇지만 다른 발가락 2, 3, 4, 5도 관절이 탈고 빠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무지외반증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약물로 치료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이미 변형이 너무 심해갖고 그 변형 때문에 증세가 올 때는 네. 보건 치료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약 먹으면 약만 먹는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변형이 심해서 증상이 심할 때는 그 약만으로는 안 되고 그 약의 단계를 넘어서서 변형 때문에 증세가 있을 때는 그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무지외반증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요. 변형된 모양이 곧 통증은 아닌가 봅니다. 이제 많이 휘어 있어서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네. 또 남자일수록 가령 옛날 같으면 지금 연세 60, 70 되신 분들은 그래도 신발 다 이쁜 거 신으시지만 그 전에 더 옛날에는 별로 뭐 신발 뭐 가령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집신을 신었다 네. 그러면 무지외반증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조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형과 통증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고 신는 신발이나 활동하는 가령 하이힐을 많이 신는다든지 그런 것도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래 힐 신고 활동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지외반증에 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무지외반증의 치료 기준은 통증인가요? 그렇겠죠. 예. 요는 통증이 심하면 그것 때문에 활동도 잘 못하니까 통증이 곧 기능과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보다는 형태가 심하더라도 난 별일 없다 그러면 그냥 두는 거고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서 있는다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통증은 없지만 이제 발의 변형으로 인한 발 전체의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게 뭐 변형 자체에 의한 통증도 있고 또 관절염이 생겨서도 그럴 수 있고 네. 이게 보통 엄지가 이제 아프면은 환자분들이 나는 뭐 어쩌다 아프지 별로 안 아파요.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지금 균형 말씀을 하시니까 네. 사람이 걸을 때 또는 서 있을 때 내가 거기가 불편하면 자연히 그쪽을 조금 덜 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통증이 있더라도 옆으로 뒤지면 발의 외측으로 주로 약간만 힘을 준다든지 그러면 엄지 쪽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균형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균형 문제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걷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통증뿐 아니라 저린 느낌까지 느낀다고 하던데요. 증상에도 네. 개인차가 클까요? 되게 통증이 많은데요. 이 사람이 통증과 저린 거를 때로 구별을 잘 못해서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리다고. 네. 또는 실제로 저린 증세가 주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부분 바로 그쪽으로 네. 발톱 쪽으로 가는 그 밑으로 가는 신경이 하나가 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발하고 딱 눌리면 네. 거기가 당연히 저린 증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개인차가 큰 건데요. 그럼 통증은 걸을 때 나타나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가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도 궁금한데요. 통증이 이제 닿아서 주로 아픈데 가만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발에 발이 막 너무 쪼여갖고 있었다. 그러면 신발 벗어도 얼얼하고 화끈거리고 그런 게 상당 시간 갈 수도 있고요. 네. 대개는 이제 신발 신을 때 아무래도 증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령 무지외반증이 심해져서 엄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네. 두 번째나 세 번째가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발 신지 않더라도 맨바닥에 서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럴 때도 얼마든지 증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가 주 증상이지만 네. 결국은 무지외반증과 상관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대부분은 신을 때 신에 눌려서 생기지만 안 그런 경우도 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톱 밑으로 가는 신경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린 증상을 느낀다면은 신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일까요? 되게 그렇죠. 이제 그 신경이 바로 신발에 자극이 돼서 그러는데 네. 그 무지외반이 심하면은 옆에 발가락을 이제 엄지가 두 번째를 세 번째 쪽으로 밀고 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옆으로 자꾸 밀면은 엄지는 아니더라도 2, 3, 4 발가락에
그런 저린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는 신경도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관 신경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이 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통증이 없거나 별다른 네.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치료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 이제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특히 이제 엄마가 자제분들이 걱정이 돼서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네. 내가 보면은 이 변형이 이거 심한데 그냥 둬도 되겠느냐 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증세를 물어보면 증세가 없다. 이럴 때는 대개는 그냥 두고 보게 합니다. 그거를 미리 그 변형이 현재 있는 변형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악화될지 네. 그대로 좋아지진 않지만은 그대로 있으면서 증세가 계속 없이 평생 살 수 있을지 그걸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미리 이걸 요 정도면은 이게 앞으로 나빠질까봐 미리 수술해야 된다든지 미리 교정해야 된다든지 그럴 일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없거나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면 일단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대부분이 수술을 합니다. 네. 이제 꼭 저게 증세가 심하면 변형이 뼈의 변형이기 때문에 네. 수술 아닌 방법으로는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수술에는 꼭 누구나 좋아하는 건 아니고 또 수술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기에 깔창을 해서 그냥 지낼 만한 경우가 많더라 이런 보고도 있고 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발가락 교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또 나와 있습니다. 증세를 우선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깔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발가락 교정기 말씀하셨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정기로는 무지 외반증이 치료까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이제 그 교정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정기든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작은 보조기가 내가 신발 신고 다니는데 좀 내 증세를 덜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라 그러면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조기 자체가 발을 교정한다고 너무 커요. 커가지고 신발 속에 들어갈 수 없고 네. 잘 때만 요걸 하면 된다든지 그런 또 광고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거는 어디서 좀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잘 때만 해가지고 무죄반증이 교정된다든지 그런 거는 의사들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수술이 필요함에도 통증을 참고 버티는 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걸까요? 점점 심해진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뚜렷하게 있다. 그거는 수술하는 게 좋다고 아. 봅니다. 그래서 물론 더 심해지기도 하지만 더 심해질까 봐 미리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현재가 너무 그로 인해서 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술은 방법이 다양합니까? 수술은 이 무죄반증은 수술이 그 사이 100가지 넘는 수술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네. 건데 그만큼 한 가지가 뚝 떨어지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도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요즘에 와서는 최근 한 10년새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원래 기존에 길게 째고 수술하는 방법과 절개하고 네. 지금은 구멍 뚫어서 미세 절개, 그러니까 최소 침수법 이런 용어를 쓰는데 네. 거의 안 째고 구멍만 내서 수술하는 방법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점점 세계적으로 이 방법이 하는 의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것이 여러 의사가 해서 효과라든지 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더 적대는 걸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결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수술을 하는데 두 가지다. 길게 절개하는 방법과 네. 거의 구멍을 이렇게 작은 절개 아주 작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쪽 발이 아니라 양쪽 발 모두 무지 외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한쪽 발부터 하고 다른 날을 정해서 다른 한쪽 발을 수술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계속 서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쪽을 먼저 하고 한쪽을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수술한 거는
막 이렇게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거든요. 네. 한쪽 한 것보다 훨씬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술을 2번 한다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취도 2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양쪽에 증세가 있고 양쪽에 변형이 뚜렷한 경우는 양쪽을 한 번에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하고 또 지내다가 또 날짜 잡아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본인도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이제 2가지 다 설명은 하겠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양쪽을 한 번에 하는 분이 훨씬 빈도가 많습니다. 네. 그럼 회복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수술 네. 후에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후에는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자꾸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네. 다쳐서 수술한 게 이제 도로 어긋날까봐 걱정이긴 한데 뭐 본인들이 또 조심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드물다고 보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것이고 아무래도 수술하면 뼈를 끊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최소 침습 조금 짠다고 하더라도 거의 안 짠다고 하더라도 뼈를 끊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뼈가 다쳐가지고 나으려면 최소 6주가 걸립니다. 보통 그렇군요. 수술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뭔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활동을 조절하는 게 좋겠고 특히 그 운전 같은 거는 이게 돌발 상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그거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수술을 결정할 때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신중할 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수술은 신중해야 됩니다. 네. 수술이 이게 무슨 미용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무슨 바로 걷고 기능적으로 걸어 다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증상이 뚜렷하게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 젊은 사람일수록 외형에 너무 신경을 쓰세요. 네. 증세는 심하지 않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수술 후에 또 운전할 때 충격 가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수술 후 잘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법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무죄반을 꼭 잘 회복하는 운동은 없지만 그 발을 수술하면 아무래도 관절 운동,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고 굽히고 이런 운동을 다 해주는 것이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지 외반증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코 페스토리우스의 Come on, come over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